안녕하십니까. 덴탈빈 김용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덴티스의 세이브 리치 킷을 이용한 손쉽고 안전한 리치 스플릿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임플란트를 임상에서 식립을 하다 보면은 수평적인 골 결손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 입자형 고리식재와 멤브레인을 이용한 GBR이라는 술식으로 극복을 하게 되겠는데요. 어떤 경우엔 수평적 결손이 굉장히 심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블럭본 그래프트를 할 수도 있겠죠. 또한 특정한 적응증에 있어서 우리가 리치 스플릿이라는 술식을 고려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두 GBR이나 블럭본 그래프팅과는 다르게 고리식재나 멤브레인의 사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본의 하우징 내에 임플란트를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술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주변의 수직적인 본의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프록시말이 아닌 버컬과 링궐본의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5에서 2.0mm의 본의 두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에는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버컬본과 링궐본을 반으로 쪼개서 벌린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리치 스플릿이라는 술식을 고려하기 전에는 먼저 환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알베올라 리치 크레스트 쪽에서의 골폭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mm 이상, 안전하게는 4.0mm 이상의 버콜링과 위드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리치 스플릿을 고려할 수가 있겠죠. 기존의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크레스탈 쪽의 버콜링과 위드스가 3.0mm가 안 된다고 한다면 버컬과 링걸을 정확하게 반으로 자른다고 하더라도 임플란트의 버컬본과 링걸본이 1.5mm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나기 때문에 리치 스플릿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GBR을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보다도 또 하나 더 중요하게 임상에서 고려를 하셔야 될게요. 알베올라 리치 크레스트의 위드스가 3에서 4mm 이상 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치조골의 외형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베올라 리치의 쉐입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괜찮을까요? 알베올라 리치 크레스트는 동일한 3에서 4mm 이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에이피칼의 베이스 부분이 넓은 게 좋습니다. C난 알베올라 리치 크레스트를 가지면서 동시에 에이피칼 베이스는 넓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에이피칼 베이스가 넓어야 리치 스플릿을 할 때 버컬 플레이트가 버컬 쪽으로 확장이 잘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리치 스플리팅이라는 술식 자체는 버컬과 링걸을 쪼개고 버컬본 플레이트를 버컬 쪽으로 확장을 시키는 술식입니다. 에이피칼 쪽은 전혀 확장이 안 되죠. 에이피칼 쪽이 로테이션 센터가 됨으로 인해서 버컬 쪽, 크레스탈 쪽에 있는 버컬본이 확장되는 술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치 스플릿을 고려하기 전에 에이피칼 베이스는 사운드해야 됩니다. 하지만 에이피칼 베이스까지 흡수가 된 이런 형태는 어떨까요? 알베올라 리치 크레스트도 굉장히 진하면서 에이피칼 베이스까지 진하다고 하는 경우, 심지어는 에이피칼의 컨케비티를 보이거나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라면 리치 스플릿을 하다 보면 에이피칼 쪽에 과도한 토크가 걸리면서 버컬본 플레이트가 부러지기가 쉽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GBR이나 블럭본 그래프트를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알베올라 리치 크레스트의 폭은 버콜링과 위드스는 3에서 4mm 이상, 전반적인 알베올라 본의 형태는 에이피칼 베이스가 충분히 그 골폭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적절한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리치 익스펜션이나 리치 스플릿을 고려할 수가 있겠죠. 리치 익스펜션은 저도 많이 쓰는 테크닉은 아니어서 간략하게 개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치 익스펜션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치조골의 탄성 범위 내에서 알베올라본을 익스펜션 시키는 술식이 되겠습니다. 초기에 2.0 드릴링만을 해서 패스만을 잡아놓은 다음에 오스테오톰의 직경을 순차적으로 증가시켜서 알베올라 리치를 버컬과 링걸 쪽으로 확장시켜주는 술식이 되겠죠. 이걸 리치 익스펜션이라고 부르게 되겠는데요. 이게 실제 임상에서는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가 D2에서 D3 정도의 골질을 보이는 경우에는 잘 되고요. D1이나 D4 같은 경우에는 거의 리치 익스펜션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경우죠. 하 구치부에서 리치 익스펜션이 대부분의 경우는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에 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1본이나 D4본은 거의 탄성이 없습니다. 또한 저렇게 버컬본 플레이트의 코티칼본과 링걸본 플레이트의 코티칼본이 두꺼우면서 알베올라 리치 크레스트에서 서로 퓨전되어 있는 경우라면 절대 이걸 세퍼레이션 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리치 스플릿이라는 술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치 스플릿이라는 건 치조골이 가지고 있는 탄성 범위를 넘어서기 위해서, 즉 코티칼 본에서 걸리는 텐션들을 줄이고 버컬월을 버컬 쪽으로 많이 익스펜저 시키기 위해서 코티칼 본을 잘라주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연조직에 버컬 플랩을 거상하기 위해서 호리존탈 인시전과 두 개의 버티칼 인시전을 주고 버컬 플랩을 거상하는 것처럼 버컬본의 코티칼 플레이트에 수직과 수평 골 절단선을 부여를 하고 버컬본을 확장시켜 주는 거죠. 즉 치조골이 가지고 있는 탄성 범위를 넘어서 버컬월을 확장시켜 주기 위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알베올라 리치 크레스트가 좁고 에피칼 베이스가 넓은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본을 잘라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치질 같은 기구를 넣어서 넓혀주는 겁니다. 버컬본 플레이트를 버컬 쪽으로 확장시켜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치조골의 탄성 범위를 넘어서 영구 변형을 일으키는 술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리치 스플릿을 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까요? 리치 스플릿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이런 겁니다. 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알베올라 본,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본 하우징 내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블러드 서플라이가 좋겠죠. 버컬본 플레이트가 인텍트하고 링걸본 플레이트가 인텍트하기 때문에 양방향으로부터 오는 블러드 서플라이가 임플란트에 전해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의 스피드가 빨라집니다. 즉 전반적인 치료 기간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GBR을 하게 되면 차폐막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비흡수성 차폐막을 쓴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흡수성 차폐막의 포어 사이즈는 0.3 마이크로미터보다 작기 때문에 연조직으로부터 오는 블러드 서플라이를 허용을 해주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블러드 서플라이가 잔존하고 있는 본에서부터 오는 블러드 서플라이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블러드가 서플라이가 되고 안정화돼야만 신생골이 잘 형성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버컬본과 링걸본을 세퍼레이션 시키고 그 사이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버컬본 플레이트와 링걸본 플레이트로부터 오는 블러드 서플라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빨라지겠죠.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게 더 우리가 예지성이 높을까요? 우리가 GBR의 난이도를 얘기할 때 잔존골 벽의 수를 얘기합니다. 파이브월 디펙트, 즉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는 우리가 어떤 고리식제를 넣어도 본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블러드 서플라이도 좋고 본을 만들어주는 오스테오블라스트의 서플라이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치 스플릿이 성공을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마치 사운드한 발치창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것과 같은 동일한 디펙트의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는 거죠. 하지만 GBR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불리한 게 많겠죠. 그래서 훨씬 더 리치 스플릿이 성공한다면 예지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절감되죠. GBR을 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입자형 고리식제, 그리고 멤브레인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블럭본도 환자의 자가거울 블럭을 쓰지 않고 동종골 블럭을 쓴다면 고가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리치 스플릿을 하게 된다면 갭의 사이즈에 따라서 저 갭의, 즉 버컬본 플레이트와 링걸본 플레이트 사이에 그래프트 머테리얼을 넣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멤브레인 커버리지도 선택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본 그래프트나 멤브레인을 커버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텍트한 버컬본과 링걸본으로부터 오는 블러드 서플라이가 좋기 때문에 전반적인 치료 기간이, 즉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에 필요한 기간이 짧아집니다. 즉 3개월 정도면 대부분 다 로딩 하셔도 괜찮고요. 하지만 GBR을 하려다 보면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즉 4개월에서 6개월 가까이 기다려야 되죠. 왜냐하면 디펙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제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리치 스플릿을 간혹 가다가 하게 되는 이 마지막 장점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임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 수평적인 골 결손이 있는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대부분 링골 쪽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버컬 쪽이 많이 흡수가 됩니다. 우리가 발치 후에 대부분의 본의 흡수는 버컬 쪽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상악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악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부분 버컬 쪽에 이렇게 컨캐비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GBR이나 어떤 부가적인 술식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임플란트를 링걸 쪽으로 치우쳐서 식립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가 본 하우징 안에는 식립되기는 하겠지만 최종 보철물을 만들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임플란트는 링걸 쪽에 식립되어 있고 보철물은 대합치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아이디어한 위치로
만들다 보면은 보철물의 하방, 즉 서비컬 쪽에 언더컷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거나 환자분이 식사를 하거나 그럴 때마다 보철물의 서비컬 쪽에 푸드가 리텐션이 됩니다. 푸드 인펙션이 아니라 푸드가 얹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셀프 클렌징이 잘 안 되는 것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로 인해서 오랄 하이진이 어려워지고 또 하나 부가적인 문제는 그로 인해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유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리치 스플릿을 하게 된다면 리치 스플릿은 흡수가 된 버컬 플레이트를 다시 버컬 쪽으로 리포지셔닝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가 굉장히 아이디얼해집니다. 또한 흡수가 되기 전 상태로 버컬본 플레이트를 확장을 시킬 수만 있다면 전반적인 보철물의 컨투어도 좋아지고 환자가 그로 인해서 오랄 하이진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장점이 리치 스플릿의 가장 매력적인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래 케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버컬 쪽에 저렇게 콘캐비티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를 다시 원래 본이 흡수되기 전 위치로 익스펜전을 시키게 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식립 위치도 좋아지고 그로 인한 보철물의 컨투어도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리치 스플릿 많이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버컬본 플레이트가 뚝 떨어져 나옵니다. 즉 예상하지 않은, 예기치 못한 버컬본 플레이트가 프랙처가 생기게 되면 당황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 크게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버컬본 플레이트가 부러지는 건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본 매로우의 두께가 얇은 경우 아니면 코티칼 본의 저항이 두꺼운 경우, 그런 경우에 이렇게 부러질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디펙트의 사이즈가 커진다고 GBR의 난이도가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좀 부담되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버컬본 플레이트가 떨어지고 나면 본 매로우가 풍부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GBR 하시는데 오히려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플랜 B가 있잖아요. 리치 스플릿이 안 되면 GBR로 전환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당황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이런 버컬본 플레이트가 프랙처 되는 걸 최소화할 수 있게 고안된 그 리치 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린 것 같은 그런 버컬본 플레이트의 예상하지 못한 프랙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치 스플릿 술식을 변형을 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상적인 방법의 리치 스플릿 테크닉은 두 개의 버티칼 오스테오토미, 즉 코티칼 본을 잘라주는 걸 오스테오토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거랑 호리존탈 오스테오토미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버티칼 오스테오토미를 주는 술식 자체도 어렵고 저것을 잘 못 주게 되면, 즉 버티칼 오스테오토미를 잘 못 주게 되면 프랙처가 잘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생략을 하는 거죠. 버티칼 오스테오토미 생략을 하고 호리존탈 오스테오토미만으로 버컬본 플레이트와 링걸 플레이트를 세퍼레이션 시키는 술식들을 임상에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버컬 쪽에 버티칼 오스테오토미를 주지 않게 되면 코티칼 본으로부터 오는 걸리는 텐션이 심하겠죠. 통상적인 치질이나 말렛을 가지고 세퍼레이션 시키고 벌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기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개발된 게 이 덴티스의 세이브 리치 키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세이브 리치 키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방금 보여드린 것 같은 버티칼 오스테오토미 없이 리치 스플릿을 시행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세이브 리치 키트의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제일 처음에 사용하게 되는 게 이 본 트리밍 버라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핸드피스용과 임플란트 수술할 때 쓰는 콘트라앵글 핸드피스용 두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직경은 5파이가 되겠습니다. 5.0mm가 되겠습니다. 초창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치 스플릿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알베올라 리치 크레스트의 버코링궐 위드스가 최소 3에서 4mm 이상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알베올라 리치 크레스트가 이레귤라리티가 심하고 좀 어떤 부위는 3mm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전반적인 본 플래트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드릴이 되겠습니다. 콘트라앵글에 사용할 때는 약 1200에서 1500rpm, 즉 임플란트 식립 시 우리가 드릴링 할 때와 동일한 rpm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스트레이트 핸드피스에 사용할 때는 3에서 4만 rpm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절삭 효율이 좀 좋겠죠. 하지만 전용 1:1 핸드피스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드릴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에이피칼 쪽까지에도 그 커팅 블레이드를 구현을 했기 때문에 측방 접근도 가능하고 수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개구량 그리고 술자의 위치, 시술 부위에 따라서 양방향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오스테오플라스티를 하게 될 때, 즉 아이디얼한 임플란트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임플란트 식립할 부위에 그 인덴테이션을 주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리치 스플릿을 할 때는 전반적인 치조골을 평탄화시키면서 리치 스플릿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골폭 3-4mm를 확보할 때까지 그라인딩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이드 드릴인데요. 이거는 좀 옵션입니다. 써도 되고 굳이 안 쓰셔도 되는데, 저는 굳이 선호해서 쓰지는 않는데 마킹을 해줄 게 좀 필요하다고 한다면, 즉 그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리치 스플릿과 같이 식립할 때 아이디얼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직경은 2.0이고요. 얘는 임플란트 키트에 있는 2.0 트위스트 드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커팅 스피드는 1200에서 1500rpm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길이대로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마킹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소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디스크 타입의 소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얇은 소가 되겠고요. 직경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7파이와 9파이 그리고 14파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코티칼본의 두께에 따라서 적절한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세 가지 다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가운데 부위에서는 큰 직경의 소를 이용해서 먼저 인덴테이션을 주시고요. 인접 치아와 붙어있는 부위는 가장 작은 7.0 직경의 소를 이용해서 커티칼본을 커팅을 해주셔야지 인접치의 루트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자, 얘 소를 사용할 때 가장 무서운 게 이 소가 갑자기 튑으로 인해서 환자의 연조직, 즉 혀나 볼을 찢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되시는데요. 그래서 이 소를 사용할 때는 리트랙터, 즉 미네소타와 같은 넓은 리트랙터를 이용해서 혀와 그 뺨을, 버컬칙을 확실하게 아이솔레이션 시키면서 리트랙션을 해주고요. 그리고 술자는 핸드피스를 펌하게 꽉 잡은 상태에서 초기에는 좌우로 밀지 마시고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 드릴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잡아놓은 그 센터에 수직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업앤다운 모션으로 사용을 해주고요. 각각의 임플란트 식립할 사이트를 업앤다운 모션으로 사용을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수직 모션이 끝나게 되면 각각의 그 소잉을 했던 사이트를 메지오디스탈 방향으로 연결해주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처음에는 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핸드피스를 펌하게 잡고 수직 모션, 그 다음에 메지오디스탈로 움직여서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접한 치아의 근처 부위에서는 작은 직경의 소, 7.0 직경의 소로 커팅을 해주셔야지 루트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본 치질이 되겠습니다. 다른 키트들을 보면 이 치질이 없게 구성되어 있는 키트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치질을 반드시 써주는 게 버컬본 플레이트와 링걸본 플레이트를 확실하게 세퍼레이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익스펜전이나 리치 스플릿이 훨씬 더 용이하게 됩니다. 본 치질은 두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두께가 1.5mm짜리가 있고요, 2.5mm짜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순차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거의 목적은 리치 스플릿을 할 때 우리가 소를 이용해서 버컬 플레이트와 링걸 플레이트를 확실히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환자가 가지고 있는 코티칼본이 두꺼운 경우, 그리고 인접한 치아에 가까운 경우에는 작은 직경의 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 부위에서는 그 버컬과 링걸본의 코티칼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의 부위까지 확실히 끊어줘야지만 리치 익스펜전이 잘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본 치질을 고안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1.5mm의 두께를 가진 치질을 먼저 넣어서 버컬본과 링걸본 플레이트를 확실하게 세퍼레이션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인 익스펜전을 위해서 2.5mm까지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을 해주실 때 가장 또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치질을 보면은 베벨 부위가 있습니다. 이 베벨 부위를 반드시 버컬로 향하게 사용을 하셔야지만 이 버컬본 플레이트가 버컬 쪽으로 익스펜전이 되겠죠. 베벨 부위를 링걸로 상하게 되면 링걸본이 익스펜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익스펜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버컬본 쪽을 향해서 베벨이 향하도록
삽입을 하시고 말렛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때리셔야 되겠습니다. 상악에서는 괜찮지만 하악에서 사용하실 때는 환자의 턱을 좀 맨디블 보더를 손으로 어시스트가 받친 상태에서 말레팅을 해주는 게 TMJ에 가해지는 외상을 좀 줄여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버컬 플레이트와 링걸 플레이트를 완벽하게 세퍼레이션 된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벌려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치질의 두께는 2.5mm가 최대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할 사이트에 부분적인 더 익스펜션을 위해서 고안된 드릴이 익스펜더 드릴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사이즈별로 2개씩이 들어가 있겠고요. 멀티플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사용하실 수 있게 2개씩을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익스펜더 드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일 아랫단이 4mm 마킹이 되겠고요. 그리고 각각의 1mm 간격으로 마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내가 식립하고자 하는 임플란트의 길이까지 익스펜션을 시켜주면 되겠고요. 에이피칼 쪽은 좁고 위쪽은 넓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삽입할 때는 용이하게 삽입되지만 식립 깊이가 증가되면서 위쪽이 넓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퍼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스펜더 드릴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 익스펜더 드릴은 처음에는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식립과 동일한 스피드, 약 30에서 50 rpm 정도의 스피드로 사용을 하고요. 토크는 50에서 80N 사이 정도의 토크를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임플란트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순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벌려주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혹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코티칼본의 저항이 센 경우, 즉 대부분의 서지컬 엔진, 임플란트용 엔진의 맥시멈 토크가 80N 정도 되는데요. 거기보다 더 많은 토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엔진으로 핸드피스는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저기 토크렌치에 연결을 해서 손으로의 힘으로 돌려주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에이피칼 쪽이 2.0mm, 3.0mm, 그리고 2.5mm, 3.5mm, 2.8mm, 4.0mm, 3.5mm, 4.5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식립하고자 하는 임플란트의 직경에 해당하는 파이널 마킹까지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5를 식립하고자 한다면 레드, 그리고 4.0을 식립할 거라면 블루, 그리고 4.5를 식립할 거라면 그린. 뭐 5.0을 식립하고자 한다 그러면 더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사용한 다음에 4.5를 심었는데 고정이 좀 약하거나 그런다면 바로 5.0은 추가적인 익스펜더들을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5.0을 식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리치 스플릿을 하고 나서 대부분 호리존탈하게 리치 디피션시가 있는 케이스인데 5.0을 꼭 처음부터 넣어야지 라고 플래닝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4.5 정도까지로 플래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댑터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익스펜더 드릴은 위쪽에 이렇게 스퀘어 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피스를 이용할 때는 핸드피스 어댑터를 핸드피스에 꽂고 저 익스펜더 드릴을 연결한 다음에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익스펜전을 해주게 되겠고, 맥시멈 토크 80N에 걸리거나 아니면 환자가 개구 제한이 심해서 핸드피스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 뭐 7번이나 6번 부위에 개구량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 저렇게 렌치용 어댑터를 이용해서 저 렌치에 연결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자가 저 렌치 어댑터의 길이만큼도 입을 못 벌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다면 다이렉트로 이 익스펜더 드릴을 렌치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피스 어댑터는 이렇게 생겼고 렌치 어댑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런데 환자의 개구량이 안 되는 경우라면 저렇게 렌치 어댑터 빼고 다이렉트로 익스펜더 드릴을 연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5번이나 4번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인접치에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렌치 어댑터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뭐 프리핸드 같은 경우에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렌치 어댑터 없이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임상적인 상황에 따라서 원장님들께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렌치가 들어있고요. 이거는 토크 렌치는 아닙니다. 토크는 부여할 수가 없겠고요. 그냥 무한 서지컬 라쳇과 동일하게 무한 토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힘이 걸린다고 그러면 살짝 역방향으로 뺐다가 다시 진입하고 이런 식으로 뼈의 탄성을 이용하면서 조금씩 달래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이브 리치 킷을 이용해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케이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세 여자 환자고요.
30번 때 37번 부위 에이피칼에 리전이 잡히고 근관치료가 이미 돼 있는 상태여서 발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먼저 제거를 하고 7번을 발치를 했고요. 그러면서 6번과 7번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6번 부위가 저렇게 판틱 베이스 하방에 오랜 기간 무치약으로 있게 되면 수평적으로 골 결손이 생기게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CT상이 이렇게 돼 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리치 스플릿을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상황은 일단 알베올라 리치 크레스트의 골폭이 3에서 4mm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에이피칼 베이스가 넓은지 굉장히 좋은 적응증을 가지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발치하고 플랩을 열었죠.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알베올라 리치 크레스트가 약간 우둘두둘하죠. 이레귤라리티가 좀 심합니다. 또한 리치 스플릿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골폭 3, 4mm를 확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본 플래트닝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 트리밍 벌을 이용해서 살짝 그라인딩을 해주고요. 또한 내가 플랩을 열었는데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알베올라 리치 크레스트의 버커링과 위드스가 3, 4mm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굳이 이 본 트리밍 벌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고 나면 바로 버콜과 링괄본 플레이트를 세퍼레이션 시켜주기 위해서 소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플래트닝 드릴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소를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직경의 소 14mm의 직경부터 업앤다운 모션으로 수직 방향으로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인접한 치아 근처에서는 7.0mm 직경의 소를 이용해서 커팅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좌우로 움직여주죠. 자, 그런 다음엔 이제 1.5mm 두께의 본 치즈를 넣어줍니다. 베벨이 버컬 쪽으로 향하게. 그런 다음에 말레팅을 해서 초기에 버컬본과 링괄본의 1차 세퍼레이션을 시켜주고요. 부가적으로 익스펜전도 도모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이 두께 2.5mm의 본 치즈를 넣고 말레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버컬본과 링괄본이 세퍼레이션 되면서 익스펜전이 되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고 나면 이제 익스펜더 드릴을 써야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이드 드릴이라는 걸 선택적으로 쓴다고 그랬죠.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마킹, 즉 임플란트의 포지셔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싱글짜리 임플란트 경우엔 굳이 쓰지 않습니다. 어디 심어야 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 드릴이라는 건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로 벌려놓고 난 다음에 바로 저는 익스펜더 드릴을 씁니다. 익스펜더 드릴 자체가 첫 번째 가장 작은 직경의 익스펜더 드릴의 에이피컬 팁이 2.0mm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2.0mm 가이드 드릴을 쓰지 않더라도 패스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샤프하고 에이피칼 쪽에 커팅 블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임플란트 식립할 때 탭 드릴을 쓰는 것처럼 패스를 컨트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순차적으로 익스펜더 드릴을 이용해서 써주고요. 이 환자는 개구량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렌치 어댑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 익스펜더 드릴을 렌치에, 토크 렌치에 연결을 해서 바로 익스펜전을 해줬죠. 물론 이전에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킹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익스펜전이 됐는지, 이 익스펜더 드릴이 어디까지 식립됐는지를 확인도 하고요. 그리고 7번 부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익스펜전 할 필요가 없겠죠. 저기는 그냥 SQ 키트, 서지컬 키트를 이용해서 드릴링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익스펜전하고 SQ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직경은 4.5를 식립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버컬본 쪽에 버티컬 오스테오토미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익스펜전 되는 양이 썩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즉 전반적인 알베올라 본의 컨투어, 즉 버컬본의 컨투어를 완벽하게 개선시켜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좀 저렇게 컨투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우리가 저쪽에 레이무스 쪽에서 7번 그 발치하는데 뒤쪽에, 즉 사랑니 있는 부위 그쪽에서 자가고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덴티스에는 본칩 드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본칩 드릴을 저렇게 네이무스 있는 쪽, 즉 버컬 쉘프 있는 부위에서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자가고를 저렇게 쉽게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컨투어를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즉 익스펜전을 시킨 버컬본의 바깥쪽에 그 채취한 자가고를 위치를 시켜주겠고요. 그런 다음에 대부분 버티컬 오스테오토미를 주지 않고 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면 임플란트 초기 고정력이 대부분 우수합니다. 그래서 힐링 어바트먼트를 체결을 하고 수촬을 했고요.
그리고 버컬 진지바가 힐링 어바트먼트 쪽으로 오버래핑 되는 거를 막아주고, 또 하나 부가적으로 버컬 쪽에 케라티나이즈 진지바를 좀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자 해서 루이 버튼을 이렇게 꽂아서 눌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 마무리했죠. 버티칼 인시전 주지 않았고요. 호리존탈 오스테오토미만 줄 거였기 때문에 호리존탈 인시전으로만 해결을 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에 파노라마 사진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2.0 직경에 가이드 드릴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임플란트 패스 굉장히 좋게 잘 잡힌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펜더 드릴 자체로 패스를 컨트롤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PA가 되겠고 CT가 되겠습니다. 자, 루이 버튼을 꽂아놨는데 6번 부위에서는 케라티나이즈 진지바의 게이닝이 어느 정도는 일어났지만 발치 후 즉시 식립했던 7번 부위에서는 케라티나이즈 진지바의 양이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크라운을 다시 수복했던, 골드 크라운을 수복했던 5번 부위도 케라티나이즈 진지바가 약간 좀 부족하죠. 이렇게 임플란트 보철물 주변에 케라티나이즈 진지바가 얻게 되면 아무래도 환자가 오랄 하이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의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프리진지바 그래프트와 에이피칼리 포지션드 프랩을 같이 해서 베스티뷴도 깊게 하고 케라티나이즈 진지바도 게이닝 해주기로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에 대한 동영상을 생략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크라운 했던 5번, 골드 크라운 했던 5번 쪽에도 케라티나이즈 진지바의 양이 충분히 많아진 걸 보실 수가 있겠고, 7번과 6번 부위에서도 케라티나이즈 진지바의 양이 늘어났습니다. 이러면 임플란트에 대한 오랄 하이진 관리가 쉬워지겠죠. 그렇게 전후 비교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최종 보철물을 세팅을 했죠. 즉 1차적으로 알베올라 본의 호리존탈 디피션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이브 리치 키트를 이용해서 수평적인 골 결손을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케라티나이즈 진지바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이피칼리 포지션드 플랫과 프리진지바 그래프트를 동반을 한 다음에 최종 보철까지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종 보철물 이후에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현재까지 특별한 임상적인 문제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회사에서 덴티스에서 말을 하게 되는 이제 세이브 리치 키트를 이렇게 사용하시라는 방법이 되겠고요. 제가 임상적인 팁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모디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버티칼 오스테오토미 없이 이렇게 익스펜더 드릴을 이용해서 익스펜전을 하다 보면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코티칼 본의 탄성이 적거나, 아니면 코티칼 본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거나, 아니면 버컬월과 링걸월이 정확하게 세퍼레이션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임상 상황에서 보면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버컬본 플레이트에 화이트 라인이 생기는 거죠. 크랙 라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저렇게 크랙 라인이라는 건 지금 가해지는 토크, 즉 익스펜전을 위해서 가해지는 토크 자체가 치조골의 버컬월의 탄성을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영구 변형의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면 깨져나가는 거죠. 우리가 플라스틱 PT병을 약간 살짝의 힘으로 구부렸다는데 다시 탄성 복원이 되지만, 확 구부리게 되면 저렇게 화이트 라인이 생기면서 영구 변형이 생기겠죠. 치조고 버컬월에서 저렇게 플레이트 영구 변형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프랙처가 됩니다. 터져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된다면 임상에서 대부분 소구치 부위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구치 부위가 루트의 사이즈도 작고 발치하고 나서 오래되고 나면 금방 흡수가 되죠. 하지만 대구치 부위에서는 기존의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루트의 사이즈가 굵고 에이피칼 베이스가 넓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 생겨요. 그래서 대부분 안테리어 쪽에 하나의 버티칼 오스테오토미를 동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구치 부위에서 리치 익스펜션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즉 익스펜더 드릴을 이용해서 핸드피스든 아니면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본을 익스펜전을 하다가 저런 버컬본 플레이트에 화이트 라인이 생기기 시작하면 저렇게 터지기 전에 앞쪽에 버티칼 오스테오토미를 하나만 주시는 것도 굉장히 임상에서 유용하게, 또 성공률이 높게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술전부터 저렇게 난 하나 주고 들어가야 되겠다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소구치와 대구치를 포함해서 다수의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리치 익스펜전이나 리치 스플릿을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부분 앞쪽에 버티칼 오스테오톰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피판을 디자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싱글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는데요. 36번에
대합치가 26번까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싱글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우리가 호리존탈 오스테오토미를 길게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익스펜전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호리존탈 오스테오토미를 가능한 길게 가져가줘야 버컬본과 링걸본 플레이트를 쉽게 세퍼레이션 시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익스펜전에 필요한 텐션을 넓게 분산시킬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싱글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그게 어렵겠죠. 자, 보시면 술전에 36번 부의 CT 스캔이 되겠습니다. 에이피칼 베이스는 넓고 알베올라 리지 크레스트는 굉장히 좁죠. 좋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술전 교환면 사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플랩을 열었습니다. 알베올라 리지 크레스트가 되게 좁죠. 위에 리지 크레스트가 한 3m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때는 그래서 그 안테리어 쪽에 버티칼 오스테오톰을 하나 주기 위해서 저렇게 버티칼 인시전을 안테리어에만 하나를 부여를 했습니다. 자, 플랩을 열고 본 플래트닝을 해주게 되겠죠. 본 트리밍 벌을 이용해서 플래트닝을 해주고 소를 이용해서 커팅을 해주는데 이렇게 해줬습니다. 호리존탈 오스테오토미는 가능한 길게, 즉 플랩을 열어서 허용해줄 수 있는 알베올라 리치 크레스트에서 가능한 길게 디스탈까지 연장을 해주고요. 저 코너 부위에, 즉 메지알 쪽에 버티칼 오스테오토미를 하나 줬습니다. 이 버티칼 오스테오토미를 줄 때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잔존 루트에, 잔존 치아의 루트와 최소 2mm의 세이프티 마진을 부여를 하셔야지 루트에 대한 손상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쪽에 버티칼 오스테오토미를 하나 줬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익스펜더 드릴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버컬 본 플레이트와 링걸 본 플레이트가 세퍼레이션이 됐는지 치즈를 넣어서 확인을 해줍니다. 본 치즈를 넣어서 처음에 1.5 두께, 그 다음에 2.5 두께를 넣어서 저렇게 확인을 해주게 되겠죠. 처음에 1.5 두께를 넣어서 어느 정도 익스펜전 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2.5를 넣어서 버컬볼과 링걸볼이 확실히 세퍼레이션 된 걸 확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스펜더 드릴을 쓰게 되죠. 지금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식립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맥시멈 토크 80N에 걸리게 되면 빼서 라쳇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익스펜더 드릴의 직경을 순차적으로 증가시켜주고 벌려준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죠. 식립된 임플란트의 직경은 4.5mm 직경의 SQ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테리어 버티칼 오스테오토미를 준 곳이 익스펜전이 된 걸 보이시죠? 즉 이 버티칼 오스테오토미의 가장 큰 목적은 익스펜전 되는 양을 늘리는 거죠. 저기를 통해서 텐션을 넓게 분산을 시켜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버티칼 오스테오토미를 줬기 때문에 초기 고정력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힐링 어바트먼트 체결하고 프라이머리 클로저 해줬고요. 그리고 파노라마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쪽 치아의 루트가 경사졌을 때는 호리존탈 오스테오토미 뿐만 아니라 버티칼 오스테오토미를 줄 때 루트와 평행하게 주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버티칼 오스테오토미를 주고 나면 이렇게 보입니다. 버티칼 오스테오토미 라인이.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그 리치 키트 안에 있는, 세이브 리치 키트 안에 있는 디스크 타입의 소를 이용했는데요. 그게 없으신 경우에는 피에조 일렉트릭 서저리를 사용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게 좀 무서운 경우에요. 없는 경우가 아니라. 아니면은 라운드 버나 330버 아니면 피셔버 같은 건 다양한 기구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루 CT가 되겠고요. 버컬본 플레이트가 잘 익스펜전이 됐고 임플란트는 본 하우징 안에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후 비교 사진이 되겠고요. 버컬 쪽에 콘케비티가 있었던 버컬본 플레이트가 다시 버컬 쪽으로 익스펜전이 된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8주째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대부분의 경우 한 12주 정도 지나면 임프레션 떠서 최종 보철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2주째, 수로 12주째 최종 보철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스크류 액세스 홀의 위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이 환자를 익스펜전을 안 하고 링걸 쪽에 붙여서 신고 GBR을 했다고 한다면 임플란트의 위치가 아무래도 링걸 쪽으로 좀 치우쳤겠죠. 그런데 익스펜전을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가운데에 좋은 위치에 식립하니까 즉 그 최종 보철물에 센터에 임플란트를 넣을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철물 하방의 버컬럴의 컨투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언더컷 없이 아이디어랑 컨투어를 잘 만들 수 있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최종 보철물 딜리버리한 이후에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자, 수술 직후의 파노라마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버티컬 오스테오토미를 한 라인이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어떤 원장님들께서는 여기에다가 그래프트를 하고 GBR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는데 대부분 작은 직경에 아니면 작은 사이즈의 버나 소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굳이 이 정도의 갭은 스스로 금방 필링이 됩니다. 8주째 팔로업이 되겠고요. 보시면 거의 없어졌죠. 12주째 최종 보철하고 나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갭은 필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 브로셔나 이렇게 없는 저가 이런 방식의 리치 스플릿을 하는 경우에 최대한 많은 양의 버컬본의 익스펜전을 버컬본 플레이트에 프랙처 없이 도모해 보기 위해서 모디피케이션을 시켰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결론입니다. 세이브 리치 킷을 이용을 해서 리치 스플릿을 하다 보면 일단 버컬본 플레이트에 그 프랙처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거를 좀 성공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리치 스플릿이 가능한 케이스인지 아닌지 케이스 셀렉션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버컬본과 링궐의 위드스가 알베올라 리치 크레스트에서 3-4mm 이상 3-4mm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절반적인 알베올라본의 형태가 에이피칼 베이스가 넓은 형태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대부분 세이브 리치 킷을 사용해서 리치 스플릿과 익스펜전을 해야 될 때는 버티컬 오스테오토미를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리존탈 오스테오토미를 가능한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경우가 좋습니다. 즉 수평적인 절개선을 좀 더 길게 열어서 그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길게 호리존탈 오스테오토미를 가져가시는 게 버컬럴과 링거럴을 세퍼레이션 시키면서 발생되는 텐션을 널리 분산시킬 수 있어서 안정적이 되겠고요. 더 중요한 건 코티칼 본을 완벽히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를 사용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치질을 이용해서 1.5mm 두께의 치질과 2.5mm 두께의 치질을 완전히 사용을 해서 버컬럴과 링궐볼을 확실히 분리를 시켜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익스펜더 드릴을 이용해서 익스펜전을 하고 있는데 버컬본 플레이트에 화이트 라인이 생기는 경우, 즉 탄성 범위를 넘어서서 텐션이 가해지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쪽에 버티컬 오스테오토미를 하나만 주게 된다면 그 버티컬 오스테오토미를 통해서 텐션이 충분히 분산될 거기 때문에 프랙처의 가능성 없이 충분한 양의 익스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이브 리치 킷을 이용한 리치 스플릿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원장님 임상에서도 적용하셔서 성공적인 리치 스플릿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